도넛 사용 설명서. 도넛형 인간들을 위한 문장 레시피. 그러게 좀 나 지금 괜찮다고 내가 스스로 느끼고 있는데, 괜찮다고 느낄 때 뭐를 해야 되는 게 맞지라고 하고 또 그 다음날 막 일이 터져가지고 그거를 다시 숙고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들이에요. 전 좀 다 반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할 때 뭐를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저는 정신과 상담 같은 걸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그러니까 심리 상담도. 근데 요즘엔 그게 되게 이상한 일이 아니잖아요. 네. 우울감이 찾아오거나 어떤 관계가 좀 자기를 좀 좀먹는다고 생각을 할 때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거를 빨리 이제 미봉책은 아니고 어떤 해결책으로 선택을 하는 거에 대해 저도 거부감이 없고, 저는 정말 시간의 문제, 귀찮음의 문제 이런 것 등등등인 거지. 아주 가끔은 나에 대한 내가 스스로 객관화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아닐 수도 있어라는 생각을 요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목님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사람들이나 어떤 것들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면서 무감해졌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반대로 너무 많은 것들이 자극이 되니까 무감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막 스스로 힘든 거를 막 앞에선 괜찮아요 하고 집에서 울고 이러진 않거든요. 울 때는 오히려 저는 좀 사람들 앞에서 울려고도 하는 편이고, 제가 좀 스스로 이거를 폭발을 안 시키진 않아요. 근데 그게 좀 민망하니까 빨리 좀 수습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 자체를 깊이 해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근데 어쨌든 이 단락에 대해서는 사람의 인생은 더 나빠질 수 있어, 그거 맞더라고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잃을 게 없다라고 했지만 맞아요. 잃을 수 있고 좋은 일이 일어나는 법이 없어. 근데 저는 다행인지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항상 좀 같이 있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합이 0에 이르는 느낌? 아니면 살짝 마이너스? 전 아까 그 말씀하셨던 무감각해진 상태에서 전 좀 약간 퓨어함을 느끼긴 했어요. 자유를 느끼기도 했고. 아마 저랑 다른 제가 느낀 좀 달랐던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저는 약간 득도의 느낌이긴 했어요. 근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저는 그런 말들 되게 싫어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러기 전에 해, 뭐 하기 전에 약간 예방책을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말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많이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일그러지지 말자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일그러지지 않는 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 아마 그 지인분들이 그런 걱정으로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그러지지 않기 위해서 저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언젠가는 일그러질까 이런 생각도 하고. 아니면 지금 되게 제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보기엔 일그러져 있는데 제가 스스로 아니라고 생각해서 지금 아니야 너 지금 일그러졌어 라는 얘기를 돌려서 해준 걸 수도 있고. 아니에요. 일그러지면은 사람들이 떠날 거예요. 이 책에 보면은 그 내용 나오잖아요. 모두에게 종은 없어. 네. 그래서 그리고 어쩌면은 뭐 그런 말을 믿진 않는데, 일생에 행복의 총량, 불행의 총량이 있다고 치면 저는 그냥 지금 좀 몰아서 이게 오나 보다라는 생각도 살짝 들고, 그리고 견딜 수 있는 정도, 아직까지는. 그 하신 말씀 중에 그 팽팽해진다는 말 했었잖아요. 근데 좀 이상한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아시죠? 네. 일그러지지만 않는다면은 그 팽팽함을 끝까지 당겨서 최대한 멀리로 도망가고 싶어요. 이게 당겨서 탕 끊어지면은 그쵸. 되게 멀리 갈 수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도 최근에 화요일마다 운동을 갔었거든요. 네. 근데 저 가르쳐 주시던 관장님이 교육 가시는 일이 있어서 한 2달 정도 못 하신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가고 싶을 때 다른 데를 되게 자유롭게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화요일 날 안 가는 그 일정이 얼마나 큰 자유로 다가오고.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내가 제목님의 경우는 운동이고
저는 고양이 밥 주는 건데 이거를 한번 빼는 순간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뺀 적이 없죠. 뺀 적이 없고 늦게 간 적은 많은데 늦게 가는 것조차 저에게 좀 숨구멍을 틔워주는 선택이었지만 거의 막 지난주에도 토요일에 지인 생일이어서 막 홍대에서 놀고 있다가 갑자기 좀 취했었거든요. 막 신나게 놀고 있다가 갑자기 정신이 차려져가지고 나 갈게 이러고 갑자기 택시 타고 나와서 지인들이 되게 걱정한 적이 있어요. 즉 고양이 밥 주러 간다 이러고 뛰쳐나갔더니 근데 왜 그랬냐면 새벽 1시였는데 그걸 4시로 본 거예요. 그래서 미쳤네 왜 갑자기 4시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면서 그냥 갑자기 정말 뛰어나갔거든요. 근데 스스로도 웃긴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다음에 놨어요 이거를.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어서. 사람들은 조금 이거 모르겠어요. 그냥 스스로가 별로라는 걸 좀 인정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문장 자체가 사람의 인생은 더 나빠질 수 있어라는 말 자체가 진리라기보다는 이런 시기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건 저는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의 상태를 나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어라는 상태가 그냥 끝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더 가도 끝과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저는 이 말 자체에 대해 좀 약간 다른 생각일 수도 있는데 가져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 같아요. 잃을 게 없다. 네, 왜냐면 잃어봤다는 건 뭘 가졌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좀 너무 많이 비관적인 얘기긴 한데 잃을 게 없어라는 말은 가져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저 감정을 이해 못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애초에 가진 게 없었던 사람인데 근데 사실 누구나 자기 몸뚱아리 하나 가졌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불행한 드라마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그 몸마저 다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요. 저는 좀 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냥 마지막 도덕 같은 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조차 그쵸. 근데 도덕이라는 걸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분명 있을 거고 어떤 문제 혹은 이유로 인해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좀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가치적인 것도 당연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간 종이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종이라고 분류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간이라고 분류하는 뭔가 생물학적인 종의 분류 말고 좀 다르게 분류하는 이유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모든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는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까지 잃을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건 좀 무서운 게 아닌가 하는 그냥 아마 조금 벗어난 얘기겠지만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상태 따윈 없다라는 거는 이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은 뭐 여기서 얘기하는 삶과 죽음 이런 관점일 수도 있고 벗어나고 싶고 다 덜어내고 싶은데 이 세상에 사는 한 그거 힘든 거야 그럴 수 없어 라는 말일 거고 우리는 계속 잃으면서 살 거야 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를 상상해 보게 만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저희 마지막 남았죠. 네.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 장에 있어요. 그래서 편집자랑 주고받았던 메일의 일부분을 그대로 각색했겠죠? 하진 않았겠죠? 네, 그대로는 아닐 것 같고. 저 이거는 그냥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던 게 편집 일을 하셨었으니까 네, 그래서 골랐던 것도 있고. 사실 이런 거절 메일 많이 저도 보내봤는데 답장 이렇게 오면 뭐야 이게? 네, 진짜 미안하겠는데 뭐야 하고선 잘 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지만 아마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라 더 지금 이렇게 쓰고 마지막에 굳이 싫은 것 같긴 한데 마지막을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편집자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편집자님께서는 아십니까? 좋은 원고는 뭐고 아닌 원고는 뭔지.
새로운 건 뭐고 진보한 건 뭔지, 흥미로운 건 뭐고 아닌 건 뭔지, 완성은 뭐고 미완성은 뭔지, 책 낼 가치가 있는 건 뭐고 아닌 건 뭔지 아십니까? 아니면 그저 좋은 것들, 좋았던 것들, 좋다고 얘기되었던 것들, 좋다고 배웠고 흥미롭다고 말하고 완성되었다고 여겨진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자리 잡은 좀 무서운 좋음에 대한 느낌, 좋음에 대한 감각에 기대고 계신 겁니까? 네. 저에게 하는 질문 중에도 하나였는데, 어떻게 보면은 감각에 기대서 하는 직업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근데 거기서 제가 지금껏 쌓이고 쌓였던 그런 뭐 버릇이나 습관들로 음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끔찍하더라고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좀 되묻고 하는데, 원래는 제가 연주자를 시작을 했다가 연주를 좀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손에 베인 습관이 너무 싫어서 안 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당연히 건반을 치거나 기타를 치게 되면은 그 습관이 있어요. 계속 똑같은 것만 연주하고 같은 길로 가려고 하는 그 버릇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싫어서 이제 연주를 좀 등한시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전에 어떤 일을 했던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자기는 꼰대가 되고 경험에 의해서 계속해서 결정을 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경험에 의해서 내리는 결정이 물론 좋을 수도 있긴 한데,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되게 안 좋은 결과를 불러일으킬까 봐 되게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수치를 되게 공부를 하기 시작하셨다고. 감에 의해서 네. 결정하지 않고. 네. 이런 고민을 되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편집 일 하시면서 어떤 좋음에 대한 느낌적인 느낌? 감각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되게 궁금했고. 이 말은 구구절절 엄청 다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편집자 할 때 보통 얘기하는 좋은 책 만들고 싶다 혹은 좋은 책 해야지라고 할 때 다들 뭐 출판계 3대 미스터리 막 이런 농담을 할 때 좋은 책이 뭐야 도대체? 좋은 책이란 말을 맨날 회의에 많이 하는데 좋은 책이 뭐지? 약간 이런 농담 많이 하는데, 사실은 어쨌든 적게 한 건 아니거든요. 한 7, 8년 했는데 그 답을 끝까지 못 내리긴 했어요. 그래서 서점을 한 이유이기도 하고, 이 뒤에 좋았던 것들의 느낌이 쌓여서 만들어진 좋음이라는 좋음에 대한 감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너무 정확한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대다수의 출판사들이 이런 식으로 판단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호불호가 되게 많이 작용하기도 하고, 수치화된 거를 회의를 위한 자료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어떤 통계를 내기가 되게 어려운 게, 같은 장르의 작품이어도 너무 이건 고유성이 깊잖아요. 그러니까 네. 뚜렷하잖아요. 네. 음악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근데 뭐 예를 들어 아이돌 산업, 이거는 어떤 수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이돌을 데뷔시켰을 때 뭐 이러한 구색으로 해서 이러한 인원에 이런 정도의 투입을 하면, 이런 건 저는 산업이니까 있다고 봐요. 네. 어떤 전문가들의 트레이닝의 결과치. 근데 출판은 그런 식으로 메이저와 아닌 게 나눠지지 않아 있거든요. 작은 출판사가 내는 책도 똑같이 15,000원이고 메이저에서 내는 책도 똑같이 15,000원인 상황에서 같은 매대에서 뭐 누가 광고를 더 많이 하고 아니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경쟁 구도로는 뚜렷하게 돈에 의해 나뉘지만 유리한 게 산업의 크기가 나뉘진 않아요. 그러니까 큰 출판사에서 나왔다고 해서 기본 3만 부가 팔리고, 작은 출판사에서 나왔다고 해서 1,000부만 팔리고, 이런 산업의 분리가 없고, 어느 출판사에서 어떤 게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네, 그래서 아마 출판을 약간 로또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창 왜 컬러링북 엄청 유행할 때 첫 번째 컬러링북 그 비밀의 정원인가? 이거 낸 출판사가
작은 출판사에 속했는데 거의 뭐 홍대 쪽에 사옥을 지으셨다고 들었거든요. 그 책 하나로. 네. 그래서 다들 소규모로 자본으로 창업하는 이유도 사실은 그런 걸 바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도 있고 꼭 뭐 출판의 가치를 생각해서 창업하는 경우만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조금 딴 얘기였지만 그래서 사실은 출판이라는 업계 자체가 물론 수치가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전문가 자체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출판 평론이나 전문 편집자가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진짜 없어요. 다 그리고 대부분 편집자 출신들이고 근데 그 편집자 출신도 세월이 길다고 해서 그 경력이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보진 않거든요. 왜냐면 출판사도 회사니까 왜 우리 흔히 생각하는 조직에서 오래 버텨서 임원이 된 사람이 꼭 유능하지 않은 경우들 많이 봤잖아요. 사회적인 어떤 면모 때문에 뭐 그게 술수일 수도 있고 뭐 알아서 잘 라인을 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근데 저는 출판도 경력에 따라라고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여기서 던지는 질문은 편집자들이라면은 되게 한 번쯤은 돌아볼 만하기도 하고 되게 답을 내리기 어렵기는 해요. 근데 이 수치로서 반론할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무서운 좋음에 대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거야 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될 것 같아 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 앞에 막 공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마지막 메일도 나 이제 다른 출판사 더 안 두드릴 거야. 근데 한 번은 누군가한테 전달해 보는 거야. 이런 메일이 이제 내용이 있는데 네. 사실은 이 답을 바랬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약간 꼬아서 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거절을 당해야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책을 쓴 거야 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편집자가 공감하지 않는 게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야 라는 느낌인데 그냥 한 번 더 꼬아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거나 사실은 상처를 받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이 맥락 그대로 읽으면은 이 좋고 아니고에 대한 감각 그리고 당연히 그런 수치는 있어요. 뭐 예술 에세이를 냈을 때 통상적인 판매 기대치라거나 그쵸. 네, 그래서 그 아까 얘기하신 분류를 결정할 때 일반 에세이 시장으로 진짜 잘 안 가려고 하거든요. 거기 에세이 시장은 너무 크고 경쟁이 치열해서 근데 미술서로 가면은 또 너무 그 시장이 작아지니까 미술 소재 에세이들은 분류 고민을 진짜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어느 시장에 진입하냐에 따라 같은 베스트셀러 1순 1위여도 에세이 시장은 뭐 기본 5만 부인데 미술 시장은 뭐 끽해봐야 5천 부 이렇게 나뉘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그 장르 혹은 분류의 시장인 거지. 음악도 그래요. 업체의 네. 시장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 회사의 메이저와 인디로 나누는 것 같진 않아서, 그러니까 출판은 왜냐면 사실 인디 출판에서도 개인 에세이 되게 터지고 이러니까. 근데 되게 주류적인 느낌의 에세이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음악 같은 경우도 만약에 발라드로 들어가 버리면은 발라드는 인디와 메이저의 그 구분이 없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는 이제 경쟁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블루스로 제가 분류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뱀의 머리 같은 느낌이에요. 아, 네네네. 그러면 노출이 또 많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인디 쪽 같은 경우는 최대한 메이저랑 겹치는 종류에 들어가지 않길 바라긴 하는데 의도해서 했다고 해서 또 그렇게 되지도 않고 요즘에는 또 아이돌을 제외하고는 또 메이저와 인디의 벽이 많이 허물어졌잖아요. 그 자본 자체가 많이 틀려졌으니까. 어쨌든 여기는 좀 가볍게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근데 되게 뼈를 때리는 말이긴 해요. 첫 번째 출판사는 유일하게 저한테 수치는 아닌데 되게 분명한 기준을 가르쳐준 출판사가 첫 번째 출판사이긴 해요.
근데 그분도 출판을 했던 사람은 아니고 분은 아니고 다른 업계에서 일을 하시다가 창업을 하신 경우라 그런 것들이 타업계의 기준들 같은 걸 많이 객관적으로 가져오는 거라 저는 그게 많이 배우는데 도움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출판사에서 이런 투고 원고를 판단할 때는 3가지 기준에 따른 판단을 해서 그 중에 2가지가 부합을 하면 출간 이런 기준이 되게 명확했어요. 근데 다른 출판사 갔을 때는 그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출판사가 매뉴얼화가 그나마 되는 곳이라고 알고 있어서 그럼 그 매뉴얼화돼 있던 출판사에서도 결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 거죠? 결? 네. 그러니까 출판사마다 가지고 있는 색깔이라는 게 있잖아요. 있고 심지어 그 출판사는 되게 욕을 많이 먹는 출판사였어요. 다른 출판사들한테. 왜냐하면 저기는 공장처럼 책을 내라는 말을 들었는데 대부분의 출판사들은 장인 정신을 갖고 일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거든요. 막 사회에 기여하고 네. 가치지향적이고 저는 그거를 사실은 조금 냉정하게 이 책의 톤으로 얘기하면 못하는 걸 저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치화와 객관화를 못하니까 괜히 가치적인 거를 추구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안 해봤으니까. 그리고 그걸 뭐 공장처럼 책을 만들어? 아니, 책이 당연히 공산품이지 무슨 산업이니까. 네, 무슨 손으로 한 땀 한 땀 만드나? 뭐 약간 내가 좀 구리다는 걸 알아야 돼. 약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뭐 음악이든 출판이든 뭔가 내가 산업의 한 중간에 들어와 있다라는 걸 좀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전 좀 늦게 알았거든요. 네. 어쨌든 돈을 받고 산업 안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자기가 어떤 무형의 가치를 추구하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위안을 삼으면 전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함정이라는 생각도 들고 좀 직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있고 그런 가치적인 거를 기대했을 때 더 실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거를 이유로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 마치 이 작가의 글에서 도망을 갔지만 결국은 자본주의 안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산업 안에 있는 거니까. 그리고 처음에 줄거리 얘기해드렸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자면 이 책에서 저희가 고른 문장은 없었지만 제가 좋았던 파트는 또 그거였어요. 그 동굴을 벗어난 호랑이를 되게 성공한 존재 혹은 가치 있는 선택을 한 이렇게 미화된 걸로 그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이 책을 썼다라는 이 연구를 한다라는 그 프레젠테이션이 되게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한 게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런 세상의 자본주의나 제도적인 거에서 벗어나서 뭐 예를 들어 예술을 하거나 예를 들어 사회적인 활동을 그 자본을 추구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신화화하거나 좀 이렇게 추앙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거나. 근데 솔직히 그 이 자본주의에서 벗어나서 사는 사람은 지금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없잖아요. 우리가 정말 뭐 산골에 왜 그 나는 자연인이다 해서 이렇게 희화되거나 재밌는 요소로 하는 게 그분들도 인스턴트 먹고 마트에서 장 보시고 하잖아요. 뭐 다 자연에서 채집하고 뭐 불을 원시적으로 쓰고 이러지 않잖아요. 다 도구를 이용하지. 그것도 어쨌든 내가 산업에 기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리고 그분들이 인정하는 게 좋아 보이는 거고. 근데 마치 나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나만의 공동체를 꾸리고 나만의 이상을 추구할 거야 라는 사람이 당연히 그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선택이지만 그게 자본주의에 종속된 사람들보다 정신적으로 고매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김한민 작가가 쓴 이 작품에서처럼 세상에 영향을 덜 끼치고 민폐를 덜 끼치고 환경적으로나 동물한테거나 이런 걸 생각하고 하나하나 신중하게 사는 거는 필요한 태도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그런 걸 더 많이 추구한다고 해서 더 우월해?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는 것 같기도 해서 호랑이가 그 쑥갓 마늘을 먹지 못하고 쫓아나온 건 그냥 걔는 그럴 애라 그런 거야. 뭐
이게 딱히 뭐 인간이 그 고통을 참고 인간이 된 곰보다 못하거나 나은 존재 둘 다 아니야 라는 얘기. 왜냐면 맞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은 어떤 사람들은 되게 대단하다고 할 거고 어떤 사람들은 도태된 사람, 그러니까 같은 사람을 두고 평가가 갈릴 게 너무 뻔히 보이잖아요. 네.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그런 경우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거 다 아니야.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야 같은 얘기. 읽으면서 확실히 나는 비주류구나 하는 걸 더 확실히 느꼈습니다. 어떠셨나요? 약간 그 세상의 모든 아침에 콜롬보 씨가 극단적인 이제 은둔이라면 네. 이 김한민 작가의 책의 인물은 조금 더 일시적인 은둔, 도피 이런 것 같긴 한데 아마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도망을 선택한 이유. 물론 그 세상의 모든 아침의 경우에는 좀 뭐 여러 가지 다른 일과 혹은 그 아내와 연관된 이유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그게 이유가 드러나진 않잖아요. 그쵸. 근데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 같은 게 이 도망자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파트에서 살짝 은유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기는 해요. 어떤 그 새를 창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새를 두고 독수리겠죠 이거 아마 두고 가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있긴 한데 뭐 그게 어떤 실제적인 일인지는 드러나진 않지만 그런 좀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같은 거 그리고 좀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를 정확히 알고 실현하고 싶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좀 우연이다 싶게 연결이 잘 되는 것 같아서 좋게 읽었어요. 좀 확실히 스스로는 계속 안 읽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계기가 되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나 구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데 그런 문장 되게 싫어하거든요. 뭐 어떤 내가 강아지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는 물론 강아지를 사랑하지만 전제를 네 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그건 자기가 구려지기 싫어서 하는 어떤 핑계 같은 건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나 구려라고 맞아요.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두고 온 거에 대해서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고 네. 그 아까 아이나 어린아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사실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선택하거나 표출하지 않는 네 당연히 하죠.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람이 이런 기질 혹은 상황에 따라 근데 그거를 되게 끔찍하게 여기고 숨기려고 하지 않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도넛형 인간들을 위한 문장 레시피 도넛 사용 설명서 5번째 책 김한민 작가의 비수기의 전문가들의 문장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책으로 또 새로운 시간 준비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